앞서서 신영광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 뭐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 시장도 좀 주춤하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처가 계속 바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고 수익을 낼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 딜레마가 생기죠. 나도 새로 바뀐 방식으로 투자를 이제 바꿔서 수익을 또 내고 싶은데 기존에 갖고 있던 내 물건 그게 안 팔리는 거죠. 이거 좀 팔고 어떻게 정리가 돼서 돈도 좀 들어오고 해야 나도 좀 딴 걸로 뭐 꼬마 빌딩이든 뭐 수익형 부동산이든 뭐 빌라 재개발 투자든 이런 식으로 좀 해볼 텐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문제, 그리고 팔려고 해도 이제 세금이 여러 가지가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투자처를 이제 모색을 하시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기회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 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전세가 10억이에요. 그럼 이 10억을 투자금으로 아파트가 더 오르겠지라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을 따지면 그 10억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을 때의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금리가 매달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문자로 그 은행에서 문자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금리가 막 한 달에 1%씩 오르고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그럼 내가 금리가 7% 8%까지 오르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한 달에 얼마가 이자야?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이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고르시는 것만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정리 방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세금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 파트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세법, 그중에서도 양도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어설프게 알고 계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1파트에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세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꾸겠다라고 한 것들 중에서 안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안 바뀌죠? 지금 야당이 더 크죠. 여당보다 야당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 비롯한 여러 가지 세제를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법안으로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종부세 완화한다는 거 지금 올해 개정이 불투명하다. 올해 바로 적용을 하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데 아직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황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만약에 이런 종부세 완화, 예를 들어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취득세 완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또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개정이 된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개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됐어? 이런 단계들을 명확하게 아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영광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의 좀 핵심이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입주권, 그 재개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러 그 다주택자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랑 상담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교류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지난 시장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주택자분 투자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막 요새는 뭐가 좋아,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1년, 2년 정도 후에 실제로 막 기사가 나와요. 여기가 뜬다, 여기가 뭐 유망하다 이러면서 막 오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그 얘기를 저는 한 1년, 2년 전에 들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갭투자부터 뭐 지방, 뭐 소형 오피스텔, 뭐 법인 투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그 시차를 일정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요새 이제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재개발이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잖아요.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통기획, 모아주택 이런 것도 다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고 계시면은 또 거기에서 수익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실 게 있죠. 세금 문제. 내가 이걸 샀을 때 어떻게 엑싯을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다 그러면 팔고 나서 남 좋은 일,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입주권과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할 텐데요. 자, 먼저 올해 이미 바뀌어서 적용되고 있는 개정사항들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이미 바뀌어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규정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다 그냥 1주택이면 비과세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팔았는데 비과세를 못 받고 세금을 몇 억대, 몇 천만 원대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정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렇습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의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든 그냥 1주택이라고 다 비과세를 해주는 거 아니고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보유 요건은 내가 사서 최소한 2년간은 보유하고 팔아야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조건이고요. 거주를 해야 비과세 해준다는 거는 모든 주택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집을 사신 분들만, 그런 분들만 거주 요건이 2년이 있습니다. 자, 비과세 금액은 얼마까지 되죠? 12억 원까지 되죠. 작년 말에 늘어났습니다. 9억에서. 자,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1억의 집을 사서 12억에 팔아도 양도세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도세 신고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전 12억이 아니라 13억에 팔았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 그 12억 넘는 1억 원 부분에 대한 비율적으로 계산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나온다는 거예요. 12억 언저리에서는 12억 이하는 한 푼도 안 내고 12억이 좀 넘어도 거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 요건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요건이 거주자인 1세대라고 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나 혼자 1주택 있다고 비과세 해주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이 가족들이 전체 다 합쳐서 1주택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어머님이 1주택, 내가 1주택이니까 같이 산 지 10년 됐어요. 근데 나는 1주택이니까 팔아도 되지 않아요? 비과세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파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본인의 배우자도 당연히 같은 세대죠. 근데 별거하고 있어도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봐요. 자, 요새 황당한 사례도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남편이 집을 판 사실을 몰랐어요. 남편이 자기 혼자 판 거죠. 자기 명의니까. 자, 그런데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양도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1주택인데요. 세무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부인이 1주택이 더 있어요. 부인은 남편이 집을 판 걸 몰랐고 남편은 부인이 집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집을 팔기 전에는 우리 세대의 집이 몇 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는 같이 안 살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세대 전입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와이프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전입을 시킨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랑 같이 안 사는 시골에 사는 우리 처남이 우리 집에 전입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양도 전에 전입세대 열람 띄워보시고 와이프분이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대 1주택 다 맞아 라고 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내가 거주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헷갈려요. 자, 이 거주 요건은요 아주 세법에서는 특이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요건을 왜 이렇게 적용하지?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 양도세는 대부분 과거는 묻지 않고 양도 시점에 너가 다주택자니 1주택자니 이런 걸 물어보고 1주택자면 비과세, 다주택자면 중과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주 요건만은 특이하게도 너가 샀을 때, 그 집을 샀을 때 조정지역이었니?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샀을 때 조정지역이었으면 조정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팔더라도 거주 요건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요새 지금 뭐 조정지역 계속 해제해주고 해제 더 해주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와 우리 집 조정지역 이제 해제됐어. 나 지금 세만 주고 있었는데 이제 비과세구나. 팔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샀을 때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팔 때 조정지역이 됐어도 거주 요건이 신규로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 요건은 여러분이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정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되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되고 나서 여러분들 2년 있다가 집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샀을 때 조정지역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잘못했다가 거주 요건 없이 파시면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비과세가 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자, 요것과 관련돼서 올해 바뀐 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도세에서 중과세가 사라졌죠. 다주택자는 2주택자부터 일반 세율의 20%를 중과세하고요. 3주택자는 30%를 중과세했습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 취임 전인 5월 9일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는 앞으로 1년간 양도세 중과세 없애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중과세가 없는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붙잖아요. 내년 5월 9일까지만 그때까지 잔금 치르고 이제 양도가 끝난 분까지만 양도세 중과세를 예외해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이제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아, 이걸 팔아야 되나? 5월 9일 전까지 지금 팔아서 팔리진 않는데 그럼 금매로 던져야 되는데 뭐 1억 싸게 던져더라도 이게 이득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5월 9일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더 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금매라고 해서 던졌는데 내년에 갑자기 5월 9일 날 1년 더 하겠습니다. 중과세 1년 더 할게요. 아니면 중과세 이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과세 규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가 줄어드는데 이거를 내년 5월 9일까지 파는 게 나을까 가져가는 게 나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양도세 중과세는요, 이 세율이 올라간다는 것 외에도
한 가지 차이가 더 있습니다. 일반 세율 맞았을 때랑 중과세 맞았을 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6%부터 15년 보유하면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빼주게 돼 있어요. 양도세 계산을 할 때. 그런데 중과세를 맞으면 이 장특공제를 한 푼도 안 해줘요. 빵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 세율이 되는 순간 그동안 못 받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제가 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도 차익이 10억이에요. 10억. 엄청 좋겠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번 장에 이제 10억씩 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이 기존에 5월 9일 전에 중과세 맞던 상황에서는 양도세 계산을 하잖아요. 3주택 중과 30% 하면 양도세 얼마죠? 장특공제가 일단 빵원이에요. 보유기간 15년 가정에도. 양도세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7억 5천 나옵니다. 10억 양도차익. 15년 동안 내가 갖고 있으면서 10억이 올랐는데 양도세를 7억 5천 내야 된다니까 이건 뭐죠? 절대 못 팔죠. 절대 못 파는 세금이었다는 거예요. 5월 9일 전에. 그런데 저는 3주택이 아니라 2주택인데요. 그럼 좀 세금 더 적지 않아요? 2주택도 적지 않습니다. 2주택 중과 20% 적용해도 10억 차익에 6억 4천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5월 9일부터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은 얼마로 줄어든다? 양도세가 2억 8천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7억 5천에서 2억 8천으로. 거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양도세 중과라는 거는 중과 맞으면 못 판다. 중과세 일반 세율은 그래도 팔 수 있다라는 세금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막 늘어났잖아요. 예,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 더 기다렸다가 다시 또 중과세 돼버리면 7억 5천 내야 되는데 2억 8천 낸다니까 이때 팔자. 거기다가 보유세까지 엄청 높아졌죠. 보유세 매년 5천만 원 1억씩 내시는 강남 2주택 3주택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 종부세 내면 양도 차익, 내 시세 차익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종부세가 바뀌면 그분들도 이런 급매 상황에서 굳이 내가 팔아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렸다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매도를 지연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부세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뀐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완화됐습니다. 자,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1주택자예요. 근데 새로운 집을 샀어요. 그러면 2주택자가 됐으니까 비과세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면 이사를 못 갑니다. 보통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 집을 산 지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게 되면은 그거 1주택인 것처럼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규정이 일시적 2주택이죠. 자, 근데 이 일시적 2주택 규정은요 5월 9일 전까지는 거의 받기가 힘든 규정이었어요. 왜냐? 조정지역 안에서는 기존 규정은 어땠냐면 새 집을 산 지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전세대원이 들어가서 전입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거주로 들어갈 사람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기존 집 정리하고 새 집 전세 놓고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 집을 비과세를 못 받는 그런 세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적용되고 있는 세법에서는 새 집을 산 지 2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전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새 집 사서 그냥 전세만 주고 기존 집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굉장히 완화가 됐다는 거죠. 자, 뉴스에서 몇 억 싸게 거래됐습니다. 뭐 5억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래들 있잖아요. 이런 거래들의 사실 대부분이 일시적 2주택자의 매물들이 많아요. 왜냐? 이분들은 새로 집을 산 지 1년 또는 2년 안에 지금 기존 집을 팔아야지만 기존 집이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 집의 양도 차익이 10억이야.
이거 비과세를 못 받으면은 비과세 받으면 10억 팔아도 양도세가 1억 이하로 떨어지는데 비과세를 못 받으면은 3억, 4억, 5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달이 지금 내가 2년 되는 때예요. 일시적 이주택기간 끝나버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세금 3억 더 내느니 1, 2억 더 싸게 파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는 가장 급한 분들이죠.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내 세금이 1억이냐 5억이냐 이게 지금 기존 주택이 팔리냐 안 팔리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이 다 세금과 관련돼서 맞물려 돌아간다. 물론 이제 내가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3년의 일시적 이주택 규정은 종전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시적 이주택 규정은요. 양도세만 풀어준다고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취득세 중과세가 있죠. 그래서 취득세도 같이 풀어줘야지 내가 갈아타기를 하지. 양도세는 2년 안에 팔라고 해놓고 취득세 중과세 때려버리면 새 집을 못 사잖아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취득세도 지금 양도세랑 따라서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 이주택자들은 아주 비과세 받기가 쉬운 시점입니다. 단 기존 집이 팔리기만 한다면. 네. 자, 지금 일시적 이주택의 취득세 규정도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도 새 집 사고 2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이 새로 산 집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강의 자료는 준비 안 했는데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취득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1주택자예요. 그럼 두 번째 집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면은 바로 취득세가 8%로 중과세 됩니다. 1주택자는 1에서 3%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두 번째 집이 조정 지역이면 8%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일시적 이주택자다. 그러면 새 집을 사면서 구청에다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일시적 이주택자예요.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거니까 취득세를 1에서 3%만 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오케이. 그럼 일단 1에서 3%만 내. 대신에 2년 안에 너가 집을 안 팔면 그때 취득세 안 낸 8%까지 다 물릴 거야 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기존에 혹시 조정지역에서는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지, 새 집 사고 1년 안에 팔아야지 취득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1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 규정을 할 때 새 집을 샀어요. 그럼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세 안 맞죠? 근데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를 냈어. 자, 그런데 신규 주택을 아직 안 팔긴 했는데 종전주택을 아직 안 팔긴 했는데 새 집 산 지 아직 2년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종전주택을 파시면 이 취득세 냈던 거 1년 규정으로 1년 오바됐으니까 내셨잖아요. 그거 다시 환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5월 10일부터 이 규정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기존의 1년 규정 때 새 집을 사신 분들도 이 종전주택을 이 5월 10일 이후에 파시는 경우에는 2년으로 그것도 다 연장을 시켜줘서 안 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안 내도 되고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내신 분들도 다시 환급 신청하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랑 취득세는 조정지역 안에서 2년으로 다 통일을 시켜준 상황이에요. 자,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랑 연계된 내용이 종부세가 또 있어요. 종부세. 일시적 이주택자들은 실수요자니까 양도세도 비과세 해주고 취득세도 중과세 안 시켜주는데 종부세는 어떻게 되죠?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마찬가지인데요. 내년 6월 1일자에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세금을 온팡 다 내요. 6월 1일 전에 팔아버리면은 그의 세금 안 내시는 거고 6월 1일 전에 사면 그의 세금 다 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주택이 있었는데요. 새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 샀어요. 6월 1일 전에 샀어요. 그러면 6월 1일자에는 2주택자죠. 자,
근데 나는 이 기존 집을 팔 거예요. 곧 실수요자예요. 그런데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현재 6월 1일자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2주택자로 봐서 중과세율을 때려버립니다. 종부세는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이 현재 더블이에요. 더블.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 맞으면은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일시적 2주택자도 예외 없이 중과세율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세율을 낮게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올해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분들 중에 강남 일시적 2주택자분들은 지금 이 법안 왜 빨리 통과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내가 세금 5천만 원 1억씩 차이 나는데 그렇게 또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올해 이미 개정사항이 끝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웠는데요. 기존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비과세는. 근데 이 보유 거주기간을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내가 2주택자인데 한 채를 팔았어. 그러면 이 나머지 한 채의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한 채,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팔아서 한 채만 남게 된 그날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보유, 거주했던 건 다 상관없고 다주택자는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한마디로 비과세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3주택, 4주택 뭐 다 상관없습니다. 기존 집 싹 다 팔고 나서 한 채만 남잖아요. 그 한 채 바로 팔아도 그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만 따져서 2년 이상이면은 무조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들이 일시적 주택이 2년으로 다 늘어났죠. 취득세도 2년으로 다 늘어났죠. 이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 삭제됐죠. 자, 이렇게 바뀌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 다주택자, 뭐 아주 많은 다주택자들은 기존 집을 다 팔기가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열애로 하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주택자 중에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미만자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존에는 내가 이 집들을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팔지도 못해.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사자니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못 사. 그리고 다 팔고 나 이제 무주택, 1주택 할래라고 해도 다 팔아도 남은 집을 비과세를 못 받아. 다 팔고 나서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니면 거주요건이 리셋된다 그러면 그 집에 다시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파는 게 의미가 있나? 이걸 팔고 어차피 갈아타는 것도 못 갈아타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바뀌면서 어떤 플레이가 가능해졌냐? 다주택자도 순차적으로 집을 처분하고 나면은 마지막 2채 정도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마찬가지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마찬가지고, 양도하는 그 시점에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이면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8년도 9월에 A주택을 사고 19년도 12월에 B주택을 샀어요. B주택은 비조정지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C주택을 2020년에 샀다라고 했을 때 3주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나 이제 다주택자니까 비과세 받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한 게 기존 세법이에요. 이 상태에서 기존에는 비과세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 C주택을 22년 10월에 판다라고 가정하면은 나머지 A, B 주택만 가지고 이제 비과세 여부를 따지시면 돼요. C를 가지고 있던 기간은 상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기산,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자, 그럼 C를 지우고 나면은 A, B만 남는데, A, B를 보니까 B가 비조정 지역이죠. 그럼 B주택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 주택 A주택을 파시면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B주택이 조정지역이었으면 조정지역 아니니까 2년 내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조정은 3년이니까 19년 12월부터 3년이면 언제예요? 20년, 21년, 22년. 22년 12월이죠. 자, 22년 12월 안에만 팔면 A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뭐 남아요? B주택 하나 남죠? 그럼 B주택은 어떻게 돼요? B주택은 또 1세대 A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주택 팔고 그 다음날 B주택을 팔아도 19년부터 2년 이상 보유했죠. 비조정 지역이니까 거주 요건은 없겠죠. 취득할 때 비조정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면 A주택도 팔고 B주택도 팔고 동시에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채를. 여러분 A주택, B주택 한 날짜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날 두 채를 다 팔았어. 12월 1일 날 A, B를 다 팔았어. 같은 부동산에서 잔금을 같은 시간에 쳤어요. 자, 그러면 양도세에서는 같은 날에 팔면 양도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세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A부터 팔았다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A주택 받고 B주택도 1세대 주택 비과세 받고 두 채를 하루에 몽땅 세금 한 푼 없이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 3주택인데 4주택인데 잘만 팔면은 두 채 정도 마지막 비과세 받고 좀 똘똘한 애들, 양도차익 큰 애들이 비과세 받고 내가 사고 싶던 새로운 집 사면 갈아타기 그동안 못했잖아요. 팔면 중과세고 사면 취득세 중과세고 그랬는데 이제는 갈아타기 가능하다.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장이에요. 제가 팔려고 내놓으니까 뭐 1억, 2억 더 싼 매물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실수요자라면 아니 우리 집이 떨어졌어. 근데 내가 이사 가려고 보고 있는 저기도 떨어졌어. 그럼 오히려 내가 좀 덜 떨어지고 저희가 더 떨어졌으면은 갈아타기 적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을 갈아타는 어차피 실수요자들은 갈아타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아셔야 갈아탈 때 비용을 최소화하고 손해를 안 보시고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바뀐 부분인데요.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양도인들한테 좋은 규정을 하나 더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상생임대인이라는 규정이에요. 이 상생임대인이라는 거는 아까 저는 이 집을 팔고 싶어요. 다주택자인데 양도차익이 제일 큰 물건이 하나 있어. 근데 걔를 마지막에 팔고 싶어도 얘는 거주를 안 한 주택이에요. 우리 비과세 하려면 조정지역에서 사면 거주 2년 해야 비과세 되죠. 양도차익 10억이에요. 비과세 안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 건다는 얘기죠. 자, 그럼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전세금 다 빼주고 내가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되는데 난 서울 사는데 내가 투자해놓은 물건 부산이야. 못 살겠죠. 자, 이런 분들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상생임대인 규정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 요건을 없애주는 규정이에요. 자, 막 없애주진 않겠죠. 정부에서 이제 너가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 서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는 비과세 거주 안 하고 받아서 좋고 세입자는 5% 이내에서 인상하니까 임대료 많이 안 올려서 좋고, 이런 상생임대인한테는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혜택인데, 자, 혜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거주 요건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집을 샀더라도 상생임대하면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해줄게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혜택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 중에.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지자체, 시군구청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4년, 8년, 10년 동안 의무임대하겠다라고 등록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시군구청 등록하고 세무서 등록해서 임대하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양도세 혜택을 주는데, 이런 분들한테 혜택 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10주택자인데 한 채에서는 실거주하고 나머지 9채는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대주택으로. 그러면 이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 팔 때 원래 10주택자는 비과세 안 해줘야 되죠. 하지만 넌 임대사업자니까 이 거주하고 있는 집 비과세 해줄게 라는 혜택이 바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좋죠. 그런데 대전제가 있어요. 그 비과세 해주는 주택은요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임대만 주고 있고 한 채는 임대만 주고 있고 나머지 9채는 시공구청 다 등록해놨어. 이거 팔면 돼요?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정지역 아닐 때 샀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무조건 거주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임대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 주택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계산이 설까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10주택을 등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거주는 하나도 안 했어. 나는 월세 살아. 그러면 이 중에 뭔가 하나 먼저 파는 건 비과세가 안 되겠죠. 무조건 거주 2년이 안 됐으니까. 거주주택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 상생임대인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는 이 상생임대인이 있기 전부터 원래 5% 인상 제한밖에 못해요. 원래 법적으로 아니면 과태료 엄청나 냅니다. 자, 나는 이 10채를 몽땅 다 5% 이내로 인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상생임대인이라는 제도를 딱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임대사업자도 다 해줄게. 그 말은 뭐예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10채가 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10채 상생임대인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10채 중에 골라서 파는 그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거주 안 했지만. 그런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1세대 2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원래 거주 2년 안 하면은 공제율을 안 해줍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원래 그 80%까지 최대 장특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주 2년 이상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이 80%까지 못 가요. 최대 30% 일반 공제율밖에 못 받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한테는 거주 2년 한 걸로 봐서 이 높은 공제율로 가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 혜택 다 좋죠. 다 좋죠. 그래서 상생임대인이 되시는 게 굉장히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상생임대인은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0일 그 사이 기간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상생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저번 대비 5% 이내 인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요 기간 중에 체결만 하면 되지 그 기간 중에 임대가 다 채워져야 되고 끝나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뭔가를 사서 임대를 놔요. 그러면 이게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사서 세를 놓는 거는 그건 상생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놓으면 언제 그게 끝나요? 2년 있다 끝나죠? 그럼 언제예요? 2년 후가? 24년 8월이겠죠? 자, 그럼 저 기간은 24년 12월 30일까지 해준다는 거니까 24년 8월 달에 갱신할 때 5% 이내에서 인상하면 그 집이 상생임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여러분 이제 조정지역에 집을 사. 나 갭 투자 아직도 하고 싶어. 그래서 집을 사요. 그런데 조정지역이니까 당연히 거주요건 붙겠죠. 그럼 2년 있다가 그걸 5% 이내에서만 인상하면 어차피 같은 세입자면 여러분들 그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잖아요. 세입자가. 그럼 어차피 5%밖에 못 올려. 하지만 그 5% 올린 계약이 상생임대 계약이 된다. 그래서 다시 2년이 지나면 그 집은 비과세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이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되고요. 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면서 세를 끼고 산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인정을 안 해줘요. 기존 계약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존 계약이 있고 5% 이내에서 올린 상생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존 계약도 4명이어야 돼요. 새로운 계약도 4명이어야 돼. 임차인은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새로 집을 사면서 거기에 세가 껴있던 거, 그거에서 5% 이내만 올렸다고 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진 않습니다. 4명의로 계약을 새로 하고 그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5% 이내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상생 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 또 유지가 돼야 돼요. 종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 새로운 계약은 2년 이상 유지가 돼야 이 요건이, 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혜택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새로 임차인을 맞췄는데 그 사람이 2년을 안 살고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절대 못 나가면 상생임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규정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이 규정이 좋은 이유는요, 여러분이 다주택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느 주택 중에 내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팔아서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런 주택이 있으면은 그 집을 상생임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을 다 팔고 나서 그 마지막 집을 파실 때 거주 요건이 없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어차피 5%밖에 못 올리는 사람이라도 상생임대로 쳐주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밖에 못 올렸다고 해도 상생임대로 쳐줍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냥 이 기간 안에 5% 이내만 인상하시면 상생임대로 쳐줍니다. 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상생임대인제도 전에 내가 맺은 계약, 그 계약도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다 인정을 해줘요. 1년 6개월 이상 됐으면 내가 5% 이내에서만 올리면 되고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임차인 바뀌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종전 계약도 내 임대인 명의가 같고 새로 상생 임대도 4명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세입자 나가고 우리 6개월 공실이었는데요, 아니면 6개월 동안 내가 그 집에 살았는데요, 상관없어요. 기존 계약 있고 내가 6개월 살았어도 그 6개월 전에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임대를 주면 그게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체결하면 된다? 24년 12월 31일 전에만 체결만 하면 돼요. 그 임대 기간이 다 종료될 필요는 없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꾸겠다고 했는데 잘 안 바뀌고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우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끌어모아요.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다 합산해서 쌓아놓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제액을 빼주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그리고 다주택자나 공동명의자는 인별로 6억 원을 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이게 매년 5%씩 올라가지고 올해는 원래 100%가 적용될 차례인데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60%로 낮춰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개정이 끝났습니다. 올해 무조건 60%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 숨통이 튀었어요. 100%였으면은 엄청나게 세금을 낼게 60% 공정시장가액 적용하는 순간 세금이 40%, 실제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세금이.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이 완료됐고요. 자, 그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반 세율과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 중과세율이 보시면 3억 원 이하 0.6%에서 다주택자는 1.2%, 최고 세율이 3%에서 6%, 세금이 더블로 증가하는 그런 세율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는 세금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계산된 세금이 전년 대비 150%, 300%가 넘어가면 이제 캡을 씌워서 한도를 정해주는 그런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60%로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개정된 것까지는 적용됐는데 아직 제목에 제가 세제 개편안 미확정이라고 적어드렸어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통과가 불투명한 거. 자, 원래는 내일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걸 논의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올해 실질적으로 이제 원활하게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기재부를 통과를 못해가지고 국회 본회의 하기 5일 전까지 기재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5일 후에 국회에 올릴 수가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기재부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하는 것도 의미는 없겠지만,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요런 것들이 이제 통과를 못하면은 이 1주택자로 선택해서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종부세를 9월 달에 받아요. 9월 16일부터 이제 보름간 받는데 이 신청을 못 하게 돼요. 그걸 신청하라고 안내문도 다 세무서에서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기간이 지나서. 근데 이게 그럼 절대 못 바뀌냐? 그 이후에도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안내문을 전혀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게 바뀐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지만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이 바뀐 규정으로 종부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개개인이 다. 그래서 최악의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뀌는 부분을 살펴보고 만약에 내가 신청을 해서 세금을 줄여야 된다라는 분들은 12월 달에 별도로 챙겨보고 신청까지 해서 세금을 줄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바꾼다고 했냐? 내년부터 이 공제액을 일반 6억 1세대 주택 11억 원에서 일반을 9억 1세대 주택을 12억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이건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부 공동명의자는 6억 해서 12억까지 공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9억 하니까 18억까지는 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30억 이상 되는 주택도 공동명의로 하고 있으면은 세금이 안 나오는, 종부세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공제액을 올해에 한해서 특별히 1세대 주택자는 11억이 아니라 3억을 더해서 14억을 빼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불투명해졌어요. 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11억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또 연말에 막 개정해가지고 바꾸면 14억까지 되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유리하신 분들은, 우리 부부 공동명의자가 6억 하면은 12억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부부 공동명의자는 저 1세대 1주택자로 공제 빼주세요라고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근데 공제 신청하면은 12억이 아니라 11억을 빼겠죠. 자, 근데 세법이 바뀌면 14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보다 지금은 11억이라 불리하지만 14억으로 더 높게 해주면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용이 돼요.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됐다. 만약에 바뀌면은 그게 유리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신청된, 그러니까 14억을 적용해서 별도로 본인이 12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이렇게 다주택자, 2주택자라고 해서 더블로 물리는 게 말이 되냐? 낮추자라고 하는 개정안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0.6%, 3억 원 이하 0.6%, 1.2% 이렇게 두 단계로 그 더블로 되는 거를 그냥 0.5%로 하자. 그러니까 더 낮추게, 1세대 1주택자용 세율보다도 더 낮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통과되면 사실 다주택자들은 1.2%가 0.5%로 떨어지는 거죠. 맨 아래 구간으로 하면, 3억 원 이하 구간으로 하면. 그래서 급해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그럼 급매물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다주택자는 150%가 아니라 300%인데 이것도 150%로 내년부터 적용해 주겠다. 이것도 안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다 같이 통과되거나 뭐 조금 변형돼서 통과되거나 이게 다 같이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고령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세 유예. 고령자는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줄게. 언제까지? 상속증여 양도 시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생활비 없는데, 월수입이 없는데 종부세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내게 해주겠다라는 규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됐다.
자, 일시적인 2주택자, 상속주택을 가져서 2주택이 된 사람,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있어가지고 2주택 된 사람, 이런 분들도 1세대 주택자한테 세율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통과가 안 돼가지고 많이 지금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나온 세법 개정 사항 중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2월 과세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받은 사람은 이 증여 시점의 증여가액이 본인의 취득 가격이 돼요. 자, 그 말이 뭐냐? 남편이 1억에 산 부동산이 있어요. 그게 시세가 6억이야. 그럼 부인한테 6억에 증여할 수 있죠. 부부가 내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럼 공짜로 증여하겠죠.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고. 자, 그럼 부인은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텐데, 그때 부인의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이 부인은 취득 가격이 6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1억 원이 아니라. 자, 그럼 양도세가 줄겠죠. 자, 이 규정은요, 증여받고 나서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았을 때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2월 과세 규정을 5년도 짧다, 10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개정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하시는 분부터, 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요걸 적용을 안 받으시려면 올해 안에 증여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요 증여 파트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증여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증여할 때 취득세는 원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시세 10억이야. 공시가격 6억이야. 그럼 증여할 때 취득세는 공시가격인 6억 원을 기준으로 몇 프로 이렇게 매깁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매매 사례가, 아파트는 옆동 여보수 거래된 거, 그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도록, 이건 개정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선택하실 분들은 내년에는 취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 올해 안에 증여를 하실 것을 좀 고민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좀 천천히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뒷부분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설명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디 이 뭐 하락장, 조정장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장 뭔지 모르겠지만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 세금 문제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고려하셔서 불이해 몰라서 내는 그런 세금이 없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